현직 의원 6명 압수수색에 발칵 뒤집힌 국힘 개혁신당. 뭐 국힘이야. 사실 옆방에 압수수색이 들어와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이제 당이 됐으니까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개혁신당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지. 예, 그 지금 현 대표님이 딱 되시자마자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좀 치졸한 수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타이밍이 좀 공공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오해살 행동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이제 대표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 행동하는 거 보면 딱 보시다시피 그냥 자기 문 열어주고 방송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떳떳한 사람들은 그런 거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 근데 제가 받은 글 하나 읽어드리면 이준석 집의 컴퓨터는 몇 달 전부터 진보 성향 취재 기자들에게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노다지라는 소문이 있었음. 이번에 특검이 그걸 노렸는데 이준석이 이미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는 없애고 자기 경쟁자들 증거를 남기고 모아놨다는 썰도. 우리가 요거 세 글자로 그러죠. 찌라시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그냥 뭐 자기네들 이제 자가 발전 열심히 하시는 거고요. 뭐 기후제 지내실 때 올리는 제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딱 이제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죠. 저희가 이제 전당대 이제 딱 끝내고 이제 새로운 지도부의 출범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어느 정도 특히 이제 저희 같은 3당은 언론 지분이 적으니까 이럴 때 우리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굳이 그거 한번 뺏겠다고 요런 수를 쓰셨다는 게 참 짜치기는 합니다만 뭐 저희도 찬성했던 특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해보시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따르는 그 이후의 후속적인 결과에 따라서는 뭐 진행하셨던 분들이 책임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딱 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 공수처에서 민주당 압수수색할 때 요 옆에 당사 압수수색할 때는 막 현역 의원들까지 우르르 나오셔서 민주당 트럭 막았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대표가 나 방송 가야 되니까 문 열어드릴 테니까 변호사 오시면 하세요. 그러고 딱 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의 차이가 대선 토론의 후과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좀 있다라고 생각은 하죠. 뭐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의 지령이 있었을 것이냐 아니면 아랫사람들의 충성 경쟁이었을 것이냐는 좀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뭐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뭐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수 있죠. 자기 아픈 손가락 건드린 게 미우셨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설마 대통령이 나서갖고 치졸하게 했겠냐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이라는 조직 자체가 거기에 있는 이제 분들이나 흔히 얘기하는 거기 연을 맺고 있는 검사분들께서 워낙 이제 이재명이라는 그 금과 옥조에 대한 충성 경쟁이 강하시다 보니까 이런 오바를 좀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이재명은 좀 이게 이래도 역풍 안 부나 이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성추행이 뭐예요? 응? 성추행이 뭐예요? 성희롱 댓글. 성희롱 댓글이 결국 온라인에서 하는 성추행인 거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여기 에어컨 있잖아. 오늘 좀 약하네요, 에어컨이. 아니 근데 그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체포 동의안 오면 신속 동의해주겠다. 기다렸다는 듯이. 나 신속 동의해주겠다. 갖고만 와 들어와 이러고 있는데 지금 국힘 안 그래도 그래서 지금 맨날 지금 거의 뭐 누가 왔다 이래도 별 뉴스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저예요. 네. 근데 뭐 옆 의원실이 털려도 아무도 관심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부 개파들 좀 잘못된 분들의 얘기인 것이고. 옆 의원실이 다 민주당이잖아. 맞아요. 300개 중에 100개밖에 없어. 일단 절대적인 의석 자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62개 될 수도 있는데 옆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또 이제 저희 의원들 다수는 또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그건 아니고요. 못됐다. 그래서 이제 구주류라고 평가를 받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의원실 찾아가서 직접 항의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양상도 있고 사실 국회의장이 좀 입장 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실이 제가 저희 당이라고 두둔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예요.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기도 하고 군사 공무상의 기밀을 포함해서 보호해야 될 다량의 정보들이 있는데 사실 뭐 진짜 대단한 혐의가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털고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도 저는 한 번쯤은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긴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공천의 최종 결재권자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피의자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좀 의외였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스피드업했다? 네, 좀 공세적인 것도 있고 지금 3대 특검이 실적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든 언론에 좀 태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기사 많이 나고 또 이제 대표 책임 높아지면은 또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 이제 우리 대표에 대한 뭐 제명론 나왔을 때 무조건 제명해 주시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결국 이런 권력에 탄압받는 서사라는 게 정치인에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그 당시에 국민의힘 대표였던 우리 이준석 대표를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그 초기부터 그렇게 탄압을 해서 결국 지금 어떤 인물이 되었는가를 보면 뭐 저희가 한 번 더 이겨내 나가야 될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고 있는 와중에 지금 동접 10,000명 돌파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 보실 수 있게 좀 많이 퍼날라 주세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 좀 키워보려고 하고 있어서 우리 저기 대변인 보시기엔 어때요? 말들을 너무 섞어놔서 조금 분해를 하면 특검은 민주당이랑 일단 관계 없죠. 민주당이 충성정당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여당이 주도한 특검이 있죠. 민주당 의원들이 뭐 특검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특검 추천 다 여당이 했잖아요. 대통령을 털었다 뭐 대통령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털어 이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일단 사실관계가 아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준석 뭐 제가 사적으로도 잘 알지만 털어도 뭐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전 정부에서부터 적이 너무 많아서 윤석열이 이준석 어떻게 괴롭혔는지 내가 들었거든요 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압수수색 한다고 해서 뭐가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윤석열 의원이 특검에 불려가가지고 조사받으면서 뭐 이것저것 다 불었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마 이준석 의원에 대한 피의자 수사로 전환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거를 걸릴 정도로 허술하게 놓을 것 같지는 않고 두 번째는 공천권자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저는 잘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논리적으로 법리 따질 때 그래서 납득이 이 혐의는 공천 개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건으로도 갈지 모르겠는데 보통 특검이라는 게 구속과 별건 기소가 그냥 셋이 한 세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잊고 지내는 사람 한 사람 허우나 특검 입장에서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간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싶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전제를 해놨던 게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준석 털고 싶어서 난리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번 정부 들어와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남겨놓을 것 같지가 않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건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한마디 해야 된다는 건 그건 좀 동의해요. 이게 국회의원회관을 특검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를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열어주고 이게 삼권 분립에 나중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 옛날에 이렇게 안 했거든요. 전부 다 사무처에서 나와서 절차에 맞춰서 했지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상대 정당이기 때문에 뭐 열어주는 게 당연히 갈 사람 가야 되지 이렇게 할지 모르겠으나 기관 자체로 보면은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 국회의장은 상대당도 아니에요.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 총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리고 건데 민주당이 뭐 체포동의안 넘어오면은 다 통과시켜 버리겠다는 거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체포동의안에 가결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결해야 되는 게 맞고 이 사람들은 그때 서명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수박이 된 아니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다고 다 줄줄이 서명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이 사람들이 약속했던 대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당이 아닌데요. 저를 가르쳐 압수수색 안 당해보셨어요 혹시? 전 안 당해봤죠. 압수수색 10번은 당해봤을 얼굴인데. 저는 압수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데 요즘 좀 생겼죠. 근데 고양이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없는데. 근데 이제 저는 잘못을 저지르고 살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명예훼손 뭐 이런 거는 있어도. 핸드폰 뺏긴 거나 빨리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무혐의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랑 입장이 비슷하잖아요. 뭐가요? 워낙 적이 많기 때문에 한 발 내딛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좀 더 적죠. 60만 정도 있지는 않아요.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 아니에요? 제 편이 없을 뿐. 압수수색 여러분들 뭐 겪어보신 분들 거의 없으실 테니까 그렇죠. 2번 겪어본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침에 딱 이렇게 나가는데 생각도 못했지. 나가는데 어떻게 딱 봐도 공무원입니다라고 써있는 그 사람들 수사관 몇 명하고 이제 검사가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려요. 1층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렸고 이동재 씨 이러면 내가 압수수색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민들 다 있는데 그래서 내가 조용히 하고 올라가서 커피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너무 동네방네에서 광고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커피 한잔 먹이고 그렇게 압수수색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근데 나 궁금했던 게 책 보면 소고기도 반으로 갈랐다며. 반으로는 아니고 소고기를 이렇게 자세히 읽었네. 그거를 비닐봉지에서 딱 꺼내가지고 소고기를 만지작 하는데 그러니까 고기에다 숨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나 봐요. 있을 수 있죠. 나 제일 궁금했던 거 압수수색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핸드폰 같은 거 만약 이렇게 실에다가 돌돌돌 말아갖고 호로록 던져놓으면 못 찾을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까지 누가 하고 살까? 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SG! 난 N이거든.
근데 그러니까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요. 응. 들어오면은 다 모두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띵동띵동 할 거 아니야. 없어요. 아니 띵동띵동 해서 들어온 경우는 모르겠는데 나왔다. 저희 압수수색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밖에 지나가다가 봤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기다리나 보다. 띵동띵동. 저 바로 발칵 문을 열려고. 핸드폰은 그 한동훈 전 대표가 한 것처럼 패스워드를 잘 걸어놓으면 괜찮다. 뭐 제 거 핸드폰 경찰청 가 있다니까 무혐의 나왔는데도 안 돌려줘. 이거 인권 탄압이야. 내 이거 인권이 안 올린 건데 지금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핸드폰 안 준다니까. 페이스북에 저격 한번 하세요. 기사를 한번 쓰셔도. 전 그렇게 안 갑니다. 아니 그 저기 백종원 저격하는 그 사람은 저격 많이 하면서. 요즘 경찰이랑 싸울 때는 행정적으로 싸워야죠 또. 이렇게 이제 주둥이로 싸우는 게 아니고 네. 인권이 하고 괴롭히고. 그 무혐의난데 왜 안 줄까? 달라고 했어요? 그럼 저 변호사가 저 뭐 가완부 신청 그거 했는데 꺼져 이러더라고. 그래서 미쳤나 얘네. 사실 검사가 이런 거 돌려줘 이렇게 해주는 게 사실 검사의 역할인데 나 검사들도 나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행정기관 중에 나를 도와주는 데가 아무도 없어. 인권이 없어. 인권이 없어. 아니, 보통 돌려주잖아요. 안 돌려준다니까. 나 거기에서 막 그 연말정산할 때 자료 거기 있는데 스캔해놓은 것도 다 거기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네. 나라가 후진적인데 어떻게 신비로운 삶을 살고 계시네. 그러니까 이거 생각보다 별로 재미가 없었다. 다음 걸로 바로 넘어갑시다. 예. 생각보다 내가 탄압당한 게 안 생겨서 그래. 사람들이 그거 이준석 대표 압수수색에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미 나왔던 주제들이 너무 많이 나왔던 주제들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중소기업 대표가 별로 관심이 없는. 그것도 있는데 이준석 같은 놈들은 그런 거 다 저 빼돌리고 막 이렇게 약삭 빠르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무분별한 억측은 사실 공천 개입 가지고 저는 수사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맞다고 봐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무원인데 정당 사무에 개입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죄를 물었던 거지. 당무 개입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는 말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기죠. 그 명태균 사건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결국에 누가 이게 힘을 넣었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녹취록으로 드러나서 지금 화두가 되는 거지. 대통령이 당 대표와 소통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막 이상한 사람을 공천을 했으면은 말이 나왔을 건데. 그렇죠. 오선 의원 되는 사람 그냥 저 보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서 뭐 명분도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럴 듯 했던 그러니까 게 이번에 여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윤희숙 위원장이 왜 비판을 받냐? 혁신위원들 협의를 안 하고 자기 주장을 가져와가지고 지금 테이블에 올려놨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공관위원장 개인이 공천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공관위원들과 협의를 했으면 관련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왜 비례대표가 문제가 되냐? 관련 근거가 안 남아 있어요. 공천을 왜 했는지. 근데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겠지만. 그 지금 같은 사건은 충분히 관련 근거가 있을 것 같고 당대표도 결재를 했다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협의가 있었을 텐데 그냥 대통령이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만으로 인과성을 입증할 수 있냐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은 애초에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당적을 가질 수 있는 게 대통령인데 정무직인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당무 개입이라고 규정하고 처벌하기 시작하면 저는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작동 못한다고 보거든요. 민영아 네가 나랑 있지 않았구나. 근데 이거는 윤 전 대통령 업보야. 본인이 특검일 때 한 게 당무 개입 수사야. 난 이거 방어하고 싶지가 않은 게 그냥 뭐 토하고 싶지가 않은 게 그냥 다 저렇게 떠들게 그냥 내버려두고 싶어. 우리나라는 되게 웃긴 게 지들이 해놓은 걸로 지들이 돌려받는 이게 너무 순환 사이클이 빨라서 너무 다이나믹한 거야. 다이나믹 코리아라니까 진짜. 윤 전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너무 최근에 많아 우리 정치권. 저는 이제 검찰을 오래 취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수사 받아보기도 해보고 저만큼 이제 그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사람이 없잖아. 근데 진짜 그리고 내가 여야 다 취재를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 수사라는 게 특검도 마찬가지지만 필요한 도로 이제 그 굉장히 그 수술칼 같은 그런 수사를 해야지 이게 수사가 너무 한도 끝도 없이 수사를 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후에 좋지가 않더라고. 후가 딱 보여준 분 있잖아. 그 윤석열 대통령, 박용수 특검 다 어디 있어? 특검이 스타 되려고 하면 나중에 깜빵 간다니까. 그거 다 돌아와. 그러니까 인생이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여기서 끊자. 여기서 끊고 다음 거로 넘어가자. 이거 망했다. 이거는 클립으로 쪼개지 말자. 관세 협상 이제 8월 1일에 이제 우리 관세 폭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31일에 뭐 협상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의리지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큰일 났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유럽도 EU도 관세 협상을 했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15% 정도 뭐 그 정도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25% 어떻게든 줄여야 되겠는데 발등의 풀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협상이 잘 될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야 이렇게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데 지금 현직 총리의 형님이 양키 고홈 하고 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이제 이거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김민욱 씨. 근데 양키 고홈, 촛불행동 대표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조직이 대단한 조직이에요. 엄청나더라고. 탄핵 심판 때 맨날 그 장외 집회를 하면서도 슬로건이 뭐였냐면 미국한테 내정 간섭하지 마라. 미국이 두둔하는 한덕수 우리가 잘라버렸다 이러면서 약간 조롱하는 그런 슬로건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요? 그 정파성을 떠나서 그냥 반국가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민노총 간부랑 다 같이 움직였던 조직들 아니에요? 그죠? 저 단톡방 들어있는데 재밌어요. 근데 저는 재밌는 게 왜 뭐냐면 들어가 있어? 재밌는 게 뭐냐면 반국가 단체는 내란 일으켰던 윤석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미국에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 저렇게 비판을 하니까 누가요? 아니 비상기업 당시에 미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전화를 했잖아요. 전화도 안 받잖아요. 여기 뭐 라인에서 그랬던 사람들이 무슨 시민단체가 저런 거 가지고 뭐 얘기를 하니까 김태효랑 다 잡아가면 돼 이제. 그렇죠? 아주 명쾌하죠? 사람들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피해자예요. 아니 근데 뭐 우리가 A가 반국가 단체 행동을 했다고 해서 B가 한 반국가 단체 행동이 변명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뉴욕에서 지금 당장 우리 관세 협상 하고 있는데 민노총 사람들 지금 뉴욕 가가지고 미국은 침략군이다 이런 거 시위하고 있는데. 그래요? 난 그건 몰랐네. 예, 지금 하고 있어. 그 이름도 있어. 무슨 뭐 사우스 포 코리아인가 뭔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맞냐고요. 지금 이 관세 협상에 진짜 그 자기들 앞장서가지고 해주던 이재명도 이제는 본인들이 권한 잡고 있으니까 납작 사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본인들도 다 같이 동료라고 생각을 안 해. 그냥 다 같이 뭔가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사람 무너뜨릴 때까지만 좀 서로 이용해 먹는 관계지. 딱 되고 나면요 그냥 본인들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민단체가 본인들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같은 시기에 미국 침략국 이런 소리를 왜 하시냐고요 도대체. 아니 그러면 시민단체 사람 불러서 얘기하세요. 어차피 전에 참고로 김민웅 씨가 그런 얘기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어떡합니까 정부 입장에서. 방법 없어 사실. 그냥 얘기한 거야 나도. 근데 이제 근데 동생이 총리면 총리가 그건 좀 그것 때문에 네. 그런 거지. 이제 총리가 그러면 좀 적당히 해라. 말려야지.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원래 그 자기 일가가 높은데 가면 그 기간 동안 조용히 하는 게 사실 이 룰이잖아. 룰 보이죠. 잘 안 말려지겠죠. 그러니까 좀 가서 좀 말리고 좀 해요. 나는 그러면 그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말렸는데 안 듣더라.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말릴 생각이 있는 건 맞을까? 14번째 자치단체 얘기하시잖아. 14번째. 이준석이 어제 압색당하면서 저기 어디야? 저기 채널A 나가가지고 얘기를 좀 했는데 그 담판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의외로 가장 얘기 많이 꺼냈던 게 중국 관련한 스탠스를 니네 명확히 해라. 그러니까 만약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만약 그 자유 진영과 북괴 진영, 그 공산주의 진영이 만약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겼을 때 니네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자유 진영의 일원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꼬치꼬치 캐물었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막 우리가 뭐 관세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우리 편이 아니야라는 걸 똑바로 얘기하라는 거거든요. 똑바로 얘기를 했대. 그런데 저 미 대사관에 방어한 놈 총리 앉혀놓고 넘버투를 갖다 놓고 그 사람 형은 또 저희 가서 그 양키 고음 하고 있으면 이게 정상이냐고. 그러니까 여당 대표는 또 미국 이거 대사관에 테러했던.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에다 불 지르는 놈들만 다 앞에다가 앞장서 놓았으니까 이게 미친놈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분명 미국에서는. 그럼 거기서 누가 교통정리를 해줘야 돼. 그럼 누가 해줘야 돼? 아니 그 대통령이 해줘야지. 이를테면 앞에 얘기한 전반부 중국과의 입장을 분명히 해라. 그러니까 무슨 전승절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명확하게 노선을 정해라까지는 오케이. 근데 옛날에 무슨 운동권 얘기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미국이 따지고 말이 됩니까 그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내정 간섭도 아니고 말이야. 총리 옛날 얘기를 아니 전반부까지.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맞아. 그래서 난 처음에 중국 얘기를 하길래 1절만 하는 줄 알고 그래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했는데 바로 운동권 얘기로 딱 회전해가지고 양키 고홈이랑 이 광우병 선동 같은 게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요. 박서군을 비롯해서 그 네임드들 있잖아요. 조금 복잡한 그런 게
미국 소 개방 이번에 또 걸려 있잖아요. 네. 아마 쌀하고 소고기 광고 같은데. 광우병. 30개월 넘어간 소고기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야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수입해도 이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규모가 크진 않고 그다음에 한우 같은 게 워낙 이제 프리미엄 상품이 돼가지고 시장에 그렇게 많이 겹치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걸 받아버리면 이제 그 2002년에 우리는 기억을 하잖아. 그때의 바이브를 기억을 하잖아요. 2009년입니다. 2009년이요? 네. 2009년이었어. 네. 2002년이면 한참 전이죠. 2008년에는 오노 사건으로 저기 2008년이고요. 2002년은 그거였지. 그 오노 사건이었지. 2008년이고 이선유 순이랑 합쳐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상황도 맥락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의 수준이 올라갔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국민들 수준 올라갔어요? 아 그럼요. 30개월령 광우병 그때 당시에는 세계적으로도 이거에 대한 우려가 많은 시점이었고 이거 안 한다고 해가지고 상호관세 25% 때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일단은. 그러니까 역사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다른데 그걸 계속 수평 비교하면서 따지고 있는 게 그때 누가 그렇게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쓸데없는 짓 하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거지. 그때 다 업보다. 미국산 업보입니다. 업보. 소고기에 대해서 그런 스탠스를 취했었는데 이번에 이게 만약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산업을 지키기 위하여 소고기를 뿌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그 할아버지들 꼬드겨가지고 미친 소 아웃 한번 해볼까? 똑같이 그때 슬로건 그대로서 미친 소 아웃 해가지고 소보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은 한 돈으로 접근을 해. 나 이제 종로 안 살거든. 한번 해보시기 아니야. 가고 미친 소 아웃해서 아니 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JM 아웃이라고 할 거면 그럼 그 당시에 그런 지난 일이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그때랑 지금이랑 외교적인 상황도 다르고 경제적인 상황도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를테면은 지금 만약에 미국이 그때 당시에 뭐 외국산 소 30개월령 안 받으면 상호관세 25% 때린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때 당시라고 어떡할 겁니까? 받았을까요? 그럼 받았어요. 안 받을 수가 있나요? 그때 트럼프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산업 전반에 타격을 입히는 관세 협정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랬으면 거기에 좀 반대하는 그 정도가 낮았어야죠. 그 당시에 진짜 막 과격한 음모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음모론들 다 신봉하셨던 분들 그러면은 지금은 관세 20% 되니까 우리 국민들 소고기 먹고 내 구멍 송송 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그때 그 음모론은 잘못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이 넘어가야지. 선동은 적당히 했어야지 그럼. 삼보 일배하면서 제가 죄송하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농민을 구하기 위해서 김민웅이 하라고요. 김민웅이. 뭐 보호하자 이 정도 구호였으면 이렇게까지 얘기 안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음모론의 그 강도가 강했는데 그런 건 넘어가고 아이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그때 했던 얘기 지금 적용하면 할 수 있어요? 만약 그 말이 다 사실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옛날 얘기는 격가지고 사실 현재 진행형인 문제예요. 저는 김민석 총리가 미국이 우리나라의 14번째 자치단체라고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 그거 세봤지. 나 나무위키 들어와서 세봤어. 우리나라 그 지방선거만 한번 해봐도 우리나라 광역단체가 17개라고 하는 거는 상식이에요. 네. 그런데 북한이 13개거든요. 북한이 13개예요. 그럼 14개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유추를 해보자면은 북한의 14번째 자치단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한 게 지금 없고 그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특사라고 미국에 가서 트럼프 인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반 트럼프 인사를 만나가지고 종전선언법 행사 축사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진행형인 문제다. 그리고 현직 총리의 형이 바로 이틀 전에 그런 식의 양키 고홈이라고 하는 SNS를 올리고 정부에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지금 군사안보상으로도 오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그랬잖아. 한미연합훈련 좀 조정을 해보자. 그 뒤에 다 다르고.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제가 봤을 때. 자, 여기 잠깐 친중세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댓글 보니까 현지라는 분이 캐나다 달러로 $20를 붙이시면서 최호민 기자님 화이팅이라고 했는데 혹시 휴대폰 여자친구 이름이 현지? 네? 현지? 청와대에 있는 현지 총무 비서관? 김현지? 비서관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 카톡 보셨군요. 네. 캐나다 달러로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캐나다 좌파나라잖아. 감사합니다. 비슷한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오늘 진짜 산으로 가네. 근데 저는 이게 애초에 이 정도면 정도 30년산 소고기가 들어오면 30년 30개월령. 제가 소고기를 그때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그게 개인이 판단해서 소비를 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월령은 안 써 있다.
우리나라 소고기가 그 원령을 그 규제 잘하는 민주당 있잖아. 그냥 원령 쓰게 하면 되잖아.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세상에 신뢰가 없으니까 예전에 나도 광우병 때 좀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들여오게 되면 이게 언제 수입이 된 건 언제 얼마나 된 건지 서로 신뢰하면서 할 수가 있냐 그런 거지. 근데 영국 가서 다들 햄버거 먹지 마세요. 전 먹어가지고 이미 끝나서. 헌혈 못해요? 저는 이미 중동 담당자였기 때문에 그 메르스 국가 갔다 오면은 원래 헌혈 못해요. 간 수치 높아서 제가 일단 다른 방송 중에 상호 관세 얘기하면서 광우병 얘기로 넘어간 케이스를 난 민주당만 보면 맨날 광우병 생각밖에 안 나. 나 내 인생에서 나를 집단 린치하려고 종로경찰서 벽에다 몰아붙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 광우병 사람들밖에 없어. 난 그건 잊지 못해. 논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광우병으로 많이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또 하나 할 게 있는 게 그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이제 박민영 대변인하고 저 한번 다뤄보긴 했었는데 이게 어제 이제 상임위 그렇죠. 환노위에서 환노위 통과가 된 거죠. 환노위 통과가 됐는데 법사위 통과하면 끝나요? 아니 본회의해야지. 예. 근데 이게 8월 4일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란봉투법이 이게 이름이 노란봉투법. 우리 옛날에 그 월급 같은 거 이제 아버지 세대 때 그러면 여보 내 월급 이번 달 봉급 여기 있어 하면서 노란봉투를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래요? 약간 주황색 얇은 대우는 그 있었어요. 대우가 좋았네요. 그 대우가 이게 이제 에피소드인데. 또 산으로 간다. 재밌어요. 이거 재밌어. 이게 회사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이건 진짜 재밌는 건데 그 2010년대까지도 그 카트 끌고 다니면서 이름 주면서 봉투하고 사인 받고 이거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로맨틱했어 그때. 야 이거 이런 현대 시대. 그러니까. 그래서 너 받았지 사인해 해가지고 그 돈 봉투를 저는 전달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가족 빼고 사람 한 셋 중에 한 명 김우중 회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뉴스 캐비넷도 사실 그 김우중 정주영의 정신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박태준까지 껴줍시다. 우양우 정신으로. 진짜. 근데 생각해보면 영희만에 빠져 죽자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노란봉투법이 사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노림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를 교란시키는 프레이밍에 약간 그런 뭔가의 프레이밍에 더워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온다. 설명 좀 해주세요. 노란봉투법 어떤 겁니까? 이거 그냥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 그쵸. 그러니까 근데 불법을 합법화한다라는 게 형용 모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민사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건데 그 자체를 기업에게 배상 책임을 못 묻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법이죠. 그러면은 불법의 기준을 바꾸든가 그게 사실 맞는 방식인데 그냥 책임 자체를 못 묻게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제된 언어로 하면 사람들 잘 모르는.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말하는 불법 파업은 가령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됐고요. 제가 이제 직장 폐쇄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거의 총장실 막 점거하고 그렇죠. 불법 점거나 회장실 점거하고 쟁의에도 신고를 하도록 의무가 있는데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했을 때 기업이 정상적으로 출고를 해야 되고 약속 계약에 따라서 물건을 갖다 줘야 되는데 이거 못한 거 니네 노조 파업 때문에 못했으니까 책임져라 라고 하는 거를 못 물어보게 민사소송을 못 제기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존중을 하면서 파업을 해야 기업도 최소한의 경영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그런 사유나 기간이나 방법에 대해서 아무런 이 법규가 없다라 그러면은 그냥 기업 자체를 완전 망가뜨릴 기세로 파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기업이 전혀 제지 수단이 없다라는 거죠. 방어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유럽 상공회의소에서도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에 철수할 수 있다. 유럽 상공회의소면 그런 건가? 벤츠, BMW 이런 거. 그런 사람들도 있죠. 스카니아 뭐 이런 거. 그렇죠. 유럽 상공회의소에서 낸 입장은 이런 식으로 가면 유럽 상공회의소가 철수한다가 아니라 그 원문을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유럽 상공회의소에 가입돼 있는 회사들 이 철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상공회의소 자체가 철수한다고 지금 헤드라인이 찍혀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 기업들은 손해 보고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상공 챔버라는 게 챔버에서 도장 찍어본 사람이 나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서 상업 활동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다 가입돼 있어요. 그렇죠. 나간다고 하면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 상공회의소가 나간다는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왜곡해서 하는 방송이었어 이게? 몰랐어? 알면서 왔잖아. 아니 그래도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지. 최국민이랑 같이 하는 방송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보좌진 협의회에서 입장을 냈으면 보좌진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나름 대표성 있는 입장을 냈다라고 보는 거랑 대표성 있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이 회사의 의견을 받아서 철수한다고 한 게 아니라 논평을 한 거예요. 논평을. 그러니까 입장을 받아서 그 입장을 발표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곡이지 이 정도면. 논평 나올 때 알잖아. 다들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그 구성원들한테 다 동의 받은 다음에 낸 논평만 그럼 우리 민주당의 입장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민주당에서 무슨 논평을 내. 예. 이 만약에 내부 비판 뭐 내가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영남의 어떤 당원들이 탈당할 수 있다. 영남 당원들이 탈당한다고 낸 논평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가령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회사 다녀본 놈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답답하네. 일반 기업은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내는데 굉장히 어려워해요. 정치적인 메시지. 근데 이 정도로 챔버 통해서 냈다는 건 뒤에서 이것 좀 내 하면서 엉덩이 발로 차니까 내는 거라고. 기업의 입장을 이해해야 된다니까. 뭐 하나라도 했을 때 야 저 새끼 규제 때려버려. 왜냐면 제약회사나 이런 데들은 유럽에서 맞아. 우리나라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야 이거 우리 한마디도 못하지. 왜냐면 규제 하나 구멍 막으면 끝나는 건데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사 헤드라인 어떻게 나갔냐면 이거 통과되면은 유럽 상공회의소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찍혀서 나왔어요. 일단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 상공회의소가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상공회의소에 가입돼 있는 왜 협회니까 상공회의소에 가입돼 있는 회사들이 나간다. 이것도 아니야.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기업의 타격을 받고 그 어떤 기업은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논평을 낸 거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냐면 유럽 상위가 나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는 불공정한 얘기야. 왜곡이라고. 경총도 우리나라에서 경총도 메시지를 냈고 경총도 그거 할 때 다 그렇게 돼. 뒤에서 하도 이거 내달라고 하니까 그걸 그냥 헤드라인을 그렇게 읽으신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소속이 되어 있는 거지. 읽어보고 봤어? 아니 니들 다 인턴하고 와. 일반 회사에서. 근데 유럽은 유럽이라 치고 그 노란봉투법이 사실 제 주변에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게 이전에 노조 파업들에서도요. 이런 손해배상에 대해서 배상은 이제 고소고발을 안 하거나 민사상의 책임을 안 묻는 거를 본인들의 조항으로 삽입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강대강으로만 자꾸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란봉투법 자체 이전부터 그 노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입힌 피해에 대해서 뭐 배상 신청을 하지 않는다. 이 조항을 받아주기 시작한 데서부터 저는 심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강대가 흔히 얘기한 따서 갚으면 되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게 피해 입혀서 얘네들이 못 견디게 해서 그 협상에서 이거 배상 안 한다는 조항만 받아내면 우리 할 수 있어 하고 내부에서 더 강하게 모는 거예요. 근데 아예 이제는 법에서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배상 책임을 제한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저는 가면 갈수록 강대강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 방송 3법도 비슷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노조의 힘이 기업에 비해서 더 크게 만들자 이건데 지금 여러분들 요즘 대학생들 만나봐요. 공채가 없어. 공채를 안 뽑는다고. 좀 됐어요. 몇 년 됐어요. 매일신문 공채 뽑잖아. 아니 어제 통과된 법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읽어보고 왔어요. 성안된 법을 읽어보고 왔어요. 조문을? 개정문 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연대 책임을 과거에는 그 전체에게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줄여가지고 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어제 법원 통과된 게 이건데 사용자는 헌법과 이 법에 따른 단체 교섭, 쟁의행위, 그 밖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주택에 동반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그러지 아니한다가 일단은 네. 단서 조항으로 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단체 교섭, 쟁의 행위, 그밖에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배상 의무자별로 규칙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한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손해배상 안 되게 하는 법이 아니에요. 안 된다고 방금 읽어주셨잖아요. 예외 조항이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배상 책임을 못 문다고 되어 있는 거죠. 원래 풍선이 터질 때는요 구멍 하나로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 구멍을 하나씩 넓혀가는 거라고. 거기에서 누군가가 막아줘야 된다고.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든지 뭐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자는 거야. 우리가 왜 기업을 이렇게 몰살하려고 하냐고. 이것도 몰살하는 거고 두 번째가 저거잖아. 지금 관세에서도 지금 이거 완전 몰살하는 거라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개별적으로 묻게 된다고 이제 바꾼 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이 쟁의 행위에 대해서 이 분들이 단체로 자신들이 이제 협의를 해서 한 행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노조하고 사측하고가 그렇게 되는 거였는데 본인들이 하는 쟁의나 이런 건 단체인데 책임은 개별적으로 물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기여도에 따라서 책임을 익힌 만큼 법원에서 따져서 묻겠다는 얘기인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법원이 일단은 이것을 불법으로 인정하는 경우 노동쟁의임에도 불구하고 뭐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자, 봐봐.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법이 통과가 될 정도의 수준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잘못했을 때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 와야 돼. 근데 민노총 하면은 조계종으로 도망가갖고 거기에 사람들 막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수평적인 얘기를 하나?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변론이 내가 기소했다고 무슨 뭐 주적이라고 무슨 남부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민주노총 무슨 얘기를 해? 내란 프로듀스 101 약간 원치한 격발을 반대로.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고리타분하고 문제가 있고 그 변론인 거고 이게 별개랑 별개인 거고. 그게 어떻게 별로 100만 대군을 갖고 있는 데라니까 거기가. 그 뭐 민주노총 싸우시고 뭐 이 국회에 민주노총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니까. 장관인데. 다만 이 법조항에 있는 것을 따지려면은 법조항을 다 읽어보고 그게 맞는지 타당한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뭐 손해배상 책임 없 사실관계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씀. 일단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회사 생활을 안 해봤다고 비하를 하셨지만 저는 한 2년여를 해봤습니다. 이거 제가 1분 이내에 다 끊자 이거. 1분에 끝낼게요. 너 대리 달기 전에 나한테 얘기하지 마. 고용부랑도 소통을 오래 했어요. 근데 이게 좀 현장 상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미 대기업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이미. 못하지 그러니까 원래도. 민노총이 더 갑이에요. 특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 위화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법이 바뀌어버리면은 소송에 대한 그 책임과 비용이 훨씬 늘어나요. 그러니까 개별 건수로 소송을 해야 되면 귀찮아서 안 한다고요. 못 한다고요. 어차피 승소 가능성도 낮고 법 조항 자체가 불리한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민노총이 오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런 식으로 무기한 투쟁하면은 무조건 이기겠구나. 이제 그런 기업 활동 자체가 좀 침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올바른 방어권 만약에 그렇게 개별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반대로 사측에서 그럼 너희도 노동자에게 피해 입힌 경우 각 그 상급자나 그 사람들 개별로 해가지고 너희들 해라 회사한테 전체적으로 책임 묻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데 지금 일테면은 뭐 조선으로 얘기를 들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구조가 원청이 있고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을 바로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청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청의 지불 능력은 원청에서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동쟁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왜냐면 지불은 하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풀어놓지 않으면은 뭐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방금 말한 대로 하려면은 이 하도급법 자체를 다 손봐야 돼. 그냥 못하게 해야 되거든. 이 법의 취지 노란봉투법도 보면 방금은 손해배상 영역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동쟁의가 원청에서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아니 노동쟁의를 하청에서 왜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죠. 본청을 대상으로 하면 되죠. 본청으로 대상하면 되지. 그게 위법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자기 회사한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용의 고용 단계니까 직접적으로 못 한다는 거고 자기 나의 1차 고용인한테는 어차피 생산이 무너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프로파간다로 대우조선해양을 위해서 내가 파업한다 이게 안 되니까 짜증이 난 것뿐이야. 파업을 할 수 있다니까. 파업이라는 건 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터에서. 자기 일터에서 하면 되지. 일터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불법이 아니고 이거 할 수 있다고. 근데 얘네가 지금 갖고 싶은 거는 대우조선해양 때문에 내가 한다는 그 타이틀을 갖고 싶은 거라고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라는 거야. 구조적으로 맞다니까 그게. 내가 파업을 왜 못해. 그렇게 됐을 때 원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계약한 게 아니라서 고소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니까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왜 본인들이 고용하지 않은데 가가지고 파업을 그거래요? 아니 봐봐요. 내가 지금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 이거를 설명해줘야 돼? 이것까지 설명해줄 텐데. 둘이 30초 이내로 끊어. 저는 다 끝났습니다. 내가 파견업체 이후에는 의문뿐이라. 파견업체에서 가는 게 아니라 원청에서 하청을 통해서 고용을 했잖아요. 파업을 해. 파업을 하면은 원청에서 이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소가 아니고 고발이겠죠. 고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발을 할 수 있는 거죠. 다.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맨날 민노총 다 고발하잖아. 하청을 대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 모순이라고 현장에서는. 그냥 파업을 하는 즉시 원청에서는 따져 물을 수 있게 된다고요. 근데 이런 논리면 하청 자체를 없애야 돼요. 근데 하청이라는 게 왜 있냐? 김대중 정권 때 왜 비정규직 그렇게 양산이 됐겠어요? 그렇게 해야 기업이 그나마 돌아가고 회생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지만 민주당이 존재하는 구조인데. 얘기해줄게. 민주당이 알겠어요.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 오케이. 무슨 말인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도급법을 다 뜯어붙이자. 오케이. 자 민주당이 싸워야 될 건 뭐냐면 것도 아니거든. 이거 다 민주당이 싸워야 될 거 딱 하나 알려줄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맞추는 거. 두 번째 하청 노동자, 원청 노동자 급여를 맞출 수 있는 것만 해도
민주당이 진짜 20년 집권한다 내가. 그거는 안 싸우고 맨날 뭐, 기업을 적어 바라는 올리니까 민노총이 그걸 바라지 안 않아. 바라니까 말도 민노총은 기득권 못하는 노조기 때문에 거야. 신입도 뽑지 말라는 다 정규직이에요. 다음에 프레스 18 채널 열어갖고 한 2시간 정도 다 따로 하시고 정식 아, 나 진짜 이거 내가 이거 길어지네. 이거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구나. 내가 이거. 노동 얘기만 하면 빡이 쳐가지고 나도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 아 근데 회사 얘기는 잘하시는데 군대 얘기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군대 저는 방위니까요. 방위야? 음. 뭐 장관 할수 있어요? 22개월이었어요. 어? 26개월 했어요. 26개월, 네. 40개월 장. 영장 갔다 와가지고. 아, 진짜? 됐죠? 뭐 이렇게 왜 펴서는 안 될 걸 피시고 막 이런 거 아니죠? 아이 지금 안규백 이게 후보자가 병적 ES 증명서를 결국 안 내고 가셨어요. ESTJ는 이걸 잘 못 알아들어 유머를. 벌써 결국 안 냈어요. 끝까지 안 냈죠 결국. 안규백 후보자가 그거 공적 기록표 안 냈다고. 방위 24개월인데 아니, 왜 자기 22개월 얘기인 줄 공부했냐. 아유 진짜 ESTJ가 저래서 문제라고 개그를 못 쳐. 정해진 흐름으로 가야 돼. 하여튼 그냥 삐끔만 하면 그냥 이거 뭐지 이래. 아이고. 자 다음 거 가시죠. 시끄럽고. 아 잠깐만, 근데 우리 저희 PD님 이게 우리 편집점이 나올지 모르겠다 이게. 이미 나온. 그나마 클립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던 방송이니까 이게 맞아. 원래 이랬어. 이 정도였단 말이야. 아니 이렇게 난상 토론을 해야지 사람들이 보고서 아 이것도 재밌어요. 맞고 저것도 맞고 이렇게 지금 알겠습니다. 하는 거니까.